오늘 낭독할 책은 라스트 듀얼입니다. 카루주. 14세기에는 기사나 순례자들이 파리나 로마에서 성지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려면 몇 달이 걸렸고, 수도사나 상인들이 유럽을 횡단한 후 실크로드를 따라 머나먼 중국까지 가려면 1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인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었다. 게다가 유럽 자체도 7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밀물처럼 몰려온 이슬람 기병들에 의해 거의 정복당하기 직전까지 갔다.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몰려온 이슬람 세력은 시칠리아와 에스파냐를 석권했고 프랑스의 투르까지 진출해서 기독교도들과 칼을 맞대고 싸운 뒤에야 겨우 퇴각했다. 14세기가 될 무렵 기독교국들은 이미 600년 이상을 이슬람의 위협에 노출된 채로 살아왔고 이교도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여러 번 십자군을 파견했다. 그러나 이슬람이라는 공통의 적에 대해 단결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기독교국들은 종종 자기들끼리 싸우곤 했다. 유럽의 왕이나 여왕들은 형제자매와 친척들끼리의 혼인을 통해 혈연을 확장했고 왕위와 영토를 두고 끊임없이 다투며 전쟁을 벌였다. 서로 반목하는 유럽의 군주들 사이에서 전쟁이 빈발하면서 수없이 많은 도시와 농지가 초토화되었고 그곳에 살던 민중은 살해당하거나 굶어 죽었다. 그 결과 거액의 빚을 지게 된 통치자들은 세금을 올리거나 주조하는 주화의 질을 떨어뜨려 자금을 확보했고 급기야는 만만한 희생자인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까지 했다. 유럽 중앙부에 자리 잡은 프랑스 왕국은 남북을 종단하려면 22일, 동서를 횡단하려면 16일이나 걸리는 광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세 프랑스의 근간을 이루던 봉건제도는 거의 10세기 동안이나 굳건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프랑스는 기원 후 5세기에 고대 로마 제국의 갈리아 지방의 폐허에서 건축되었고 9세기에는 에스파냐를 점령한 이슬람군에 대한 샤를마뉴의 요새가 되어주었으며 14세기 초에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국가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십 년 후 운명의 여인은 프랑스를 저버렸고 프랑스 왕국은 생존을 건 필사적인 투쟁에 돌입해야 했다. 1339년에 잉글랜드군이 도버 해협을 건너 프랑스에 침공하면서 훗날 백년 전쟁이라고 불릴 길고 파멸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346년에 잉글랜드군은 크레시 전투에서 프랑스 기사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기병들을 격파하고 항구 도시인 칼레라를 점령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벌어진 푸아티의 전투에서 수많은 프랑스 기사들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고 국왕인 장 2세는 잉글랜드군의 포로가 되어 런던으로 압송되었다. 잉글랜드는 장 2세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광활한 프랑스 영토와 다수의 잉글랜드 귀족 포로들의 송환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금하로 300만 에큐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몸값을 강요했다. 국왕을 포로로 잡힌 데다가 엄청난 몸값을 요구당했다는 사실에 좌절한 프랑스는 내전 상태에 빠졌다. 반란을 일으킨 귀족들은 장 2세를 배신하고 침략자인 잉글랜드군 편으로 돌아섰고 한층 더 무거워진 세금에 격분한 농민들은 무장 봉기에서 영주를 살해했고 불만이 극에 달한 파리 시민들은 도당을 짜고 반복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서로를 살육했다. 만성적인 가뭄과 흉작도 민중의 이런 비참한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켰다. 게다가 1348년에서 1349년에 이르는 시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다. 매장되지 않은 시체들이 야산에 널렸고 도시의 노상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흑사병은 약 10년 단위로 재유행하며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대의 화가들은 검은 죽음이 국토에 만연하는 상황을 거대한 큰 낫을 들고 수위로 몸을 감싼 채
지상을 활보하는 해골로 묘사했다. 수없이 많은 마을의 종탑에서 흑사병이 발발했음을 경고하는 점은 검은 깃발이 나부꼈다. 신은 프랑스를 완전히 저버린 것처럼 보였다. 1378년 로마와 프랑스 추기경들의 대립으로 촉발된 서방교회 대분열은 전 유럽을 진감케 했고 기독교국들은 각각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이 이끄는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져서 혈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로마 교황은 사리 사육에 의해 시작된 잉글랜드군의 잔인한 프랑스 침략 전쟁을 축복까지 했고 잉글랜드의 성직자들은 교회에서 이 새로운 십자군 운동에 참가하라고 설교하며 프랑스의 이단자들을 도륙하는 성전의 자금을 염출하기 위해 면죄부를 팔았다. 정복전쟁에 착수한 잉글랜드군 뒤를 따라 유럽 전역의 범죄자와 무법자들이 프랑스 국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자유용병을 의미하는 루티에 또는 신의 재앙이라고 불리던 이 사나운 사내들의 무리는 전원지대를 제 집처럼 활보하라며 성읍이나 마을을 약탈했고 민중을 협박해서 공물을 강탈했다. 이런 폭력과 무질서의 와중에서 프랑스는 미친 듯이 스스로를 요새화했다.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토벽을 쌓고 그 주위에 방어용 도랑을 팠다. 궁지에 몰린 농민들은 농가와 헛간주위를 석탑과 물을 채운 해자로 에워쌌다. 성읍이나 수원들은 원래 있던 방벽의 높이와 두께를 늘렸고 성당은 마치성을 연상시키는 모습이 될 때까지 요새화시켰다. 전쟁이 촉발한 유혈 충돌과 서방교의 대분열이 부추긴 성전에 대한 갈망은 셀 수 없이 많은 만행으로 이어졌다. 신을 섬기는 수녀원조차 이것을 피할 수 없었다. 1380년 7월 브루탄 뉴반도에서 무자비한 습격을 되풀이하던 잉글랜드군 병사들은 한 수녀원으로 쳐들어가서 수녀들을 강간하거나 고문했고 습격이 끝날 때까지 위안거리로 삼기 위해 불운한 수녀들 중 일부를 잡아갔다. 1380년 가을 프랑스 국왕 샤를 5세가 사망하자 11살이었던 아들 샤를 6세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당시의 프랑스 국토는 현대 프랑스의 3분의 2에 불과했고 통일된 국가라기보다는 개개의 봉건 영주들이 지배하는 봉토들을 누덕누덕 기운 연합체에 가까웠다. 어린 왕에게는 질투심이 많은 5명의 숙부가 있었는데 왕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섭정 역할을 맡은 이들은 각기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 밖의 지역은 적군에게 점령되어 있었다. 부르고뉴 지방은 왕가의 피를 물려받은 숙부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용담공 필리프의 영지였고 그는 머지않아 프랑스 왕국 자체에 맞먹는 왕조의 창시자가 될 운명이었다. 앙주 지방은 왕의 또 다른 숙부인 루이 공작의 영지였다. 프로방스는 독립국이었으며 아직 프랑스의 일부가 아니었고 귀엔 지방 일부는 잉글랜드군의 지배하에 있었다. 브르타뉴는 거의 독립된 공장역에 가까웠고 노르망디에서는 여전히 침략자인 잉글랜드군이 들끓고 있었다. 잉글랜드군은 노르망디를 발판 삼아 프랑스 전투에 대한 습격을 되풀이했고 프랑스 왕가의 등을 돌린 수많은 노르만인들을 포섭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병사들과 병기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전략 요충지 칼레는 오랫동안 잉글랜드군의 보루로 기능해왔고 프랑스의 심장인 파리를 날카로운 단검처럼 겨누고 있었다. 대립하는 자들과 적군으로 에워싸인 상태에서 이 소년 왕은 이론상으로는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가 다스리는 신민들은 크게 보아서 각각 전사와 성직자와 노동자에 해당하는 세 개의 사회 계층으로 나뉘었다. 당시 표현을 빌리자면 싸우는 자, 기도하는 자, 그리고 일하는 자였다.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급의 일부는 성읍 내의 상점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었지만 대다수는 현지 영주의 장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노였다.
전시의 영주의 보호를 받고 사적으로 쓸 수 있는 약간의 농토를 받는 대가로 그들은 영주의 밭을 경작하고 수확했으며 그의 난로에 뗄 장작을 패고 농작물과 가축을 소작류로 바쳐했다. 태어난 고향 땅에 묶여있는 이들은 현재의 방언을 말했고 그 지방의 관습에 따라 살아갔으며 자신이 어떤 국가의 일원이라니라는 의식 따위와는 거의 인연이 없었다. 농노들이 영주를 섬겼던 것처럼 영주 역시 자신의 주군을 섬겼다. 하급 영주 중에는 얼마 안 되는 봉지만을 가지고 있는 기사도 있었지만 상급 영주인 백작이나 공작의 경우는 광활한 봉토, 왕에게 봉사하는 대가로 하사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봉신이란 자신보다 상급자에게 신종과 충석의 서약을 함으로써 주군과 신하의 계약을 맺은 사람을 의미한다. 충성 서약식에서 봉신은 무릎을 꿇고 깍지 낀 양손을 주군이 될 사람의 양손 사이에 넣고 주군이시여 나는 주군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에는 일어서서 입에 주군의 입맞춤을 받고 평생 주군을 섬길 것을 맹세하는 식이었다. 이런 의식은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상호 유대를 강화했다. 평생 계속되는 주군과 봉신 사이의 관계는 주로 토지에 기반하고 있었다. 봉건법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는 영주가 아니며 영주가 없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토지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곡물뿐만 아니라 현금이든 현물이든 간에 실익이 있는 소작료를 제공해 주었고 갑옷을 입은 기사들과 중기병들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토지는 봉건 귀족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과 권위의 주된 원천이었고 가문의 이름과 함께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영속적인 것이었다. 이토록 큰 가치를 가진 토지는 갈망의 대상이었던 탓에 이런저런 알력과 치명적인 반목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오늘은 최후의 결투,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를 낭독해 보았습니다.